나는 김서연이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꽤 이름난 건축사업 회사의 회장이고, 어머니는 나 20살 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은 흰색 진주 브로치였는데, 그 진주는 햇살 아래 은은한 빛을 내며, 어머니가 자주 말하셨던 여자는 아름답지만도 단단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상기시켜준다. 나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 회사에서 기획부 차장으로 일하며 겉으로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민우를 만났다. 그는 나와 같은 회사에서 부서가 다른 사원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겸손하고 섬세하며 나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가정은 평범했는데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였으며 작은 아우 부부와 그들의 두 아이, 그리고 막내 누이까지 총 8명이 함께 산다. 나는 그의 꾸밈없는 진실함에 이끌렸고 아버지는 약간 걱정했지만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 결혼식은 서울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모든 비용은 아버지가 부담했고 혼수는 나의 결혼 전 재산인 강남의 독립형 빌라였다. 그 빌라는 어머니가 생전에 함께 디자인했던 공간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나의 이름만 적혀 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녀들이 준비한 저녁을 시댁 8명과 함께 먹었을 때 그들은 모두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연아, 뭐해? 아직 멍하니 있어? 새며느리는 새며느리답게 해야지. 그녀는 내게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강민우는 옆에서 웃으며 나의 팔을 밀었다. 가서 설거지 해줘. 어머니들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 해. 나는 테이블 위에 쌓인 기름진 그릇들과 그릇 사이에 떨어진 음식물을 바라보았다. 몸에는 아직 바꾸지 않은 비싼 예복이 입혀져 있고 예복의 소매는 촉촉한 땀으로 젖어 있었다. 이때 가슴에 달고 있던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가 살짝 걸려 아픔을 주었는데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완전히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 뒤에 있는 재산과 아버지의 힘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 결혼 첫날 이런 식으로 나를 시키는 건 단지 높으신 며느리를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기름기 때문에 투명해진 그릇들에서 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렸고 예복의 소매가 그릇에 닿지 않도록 살짝 뒤로 물렸다. 어머니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지 못하냐? 이 집엔 내가 가장 어리니까 이런 일은 내가 해야지. 작은 아우 강민준이 웃으며 말렸다. 언니, 예복 입고 설거지하다가 더러워지면 아깝잖아. 그래도 어머니 말이 맞아. 새며느리라 그런 거지? 그의 아내 이수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며 부러워하는 듯이 말했다. 언니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서 이런 일 안 해봤겠지만 결혼하면 이런 게 기본이야. 우리 민우 오빠도 잘해주잖아. 막내 누이 강민주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우스꽝스럽게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결혼 첫날인데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질책했다. 넌 아직 안 결혼했어서 몰라.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태도를 보여줘야 해. 이 정도 걸음걸이도 안 되면 어떻게 집안을 돌보겠냐?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심히 듣고 서서히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를 빼냈다. 금색 반지가 손가락에서 떨어질 때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듣지 못했다. 나는 반지를 싱크대 위에 놓았고 그 위에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가 빛을 반사했다. 잠시만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봤다. 지금 뭐 하려고? 잠시 갔다 올게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걸어갔다. 빌라의 서재는 어머니가 디자인했던 공간으로 벽에 내장형 서랍장 안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다. 나는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안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에 김서연이라고 적힌 소유자 명칭이 선명했고 매매계약서에는 혼전 6개월에 이 집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명확했다. 나는 이 문서들을 거실의 중앙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강민우가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들이 기다리잖아. 기다리게 해주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으며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소를 입력하고 회사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보안팀장 이재훈과 김민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 구룡동 XX 빌라에서 긴급한 사적인 일 처리 필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은 우리의 신혼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공간이었다. 나는 예복을 벗고 평소 입던 셔츠와 바지를 입었으며 서랍에서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 케이스에 넣었다. 그런 다음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다시 가슴에 달았고 이 브로치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침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미니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다. 이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며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는 거실의 선반 뒤에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며 모든 영상이 내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다. 다시 내려가니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떠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설거지 아직 안 했잖아. 이제 할게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싱크대로 걸어갔다. 그런데 손을 뻗어 그릇을 들려고 하자 이수진이 갑자기 그릇을 빼갔다. 언니, 이런 기름진 그릇 손에 묻히면 안 되잖아. 저기 이거 써. 그녀는 나에게 장갑을 건넸지만 그 장갑은 이미 낡고 얼룩덜룩했다. 고마워요. 나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물을 틀었을 때 강민우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서연아, 오늘은 좀 참아. 어머니들도 그냥 그런 사람이야. 다음부턴 나도 도와줄게. 그래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당연함이 느껴졌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 빌라 정말 좋다. 넓고 광활해서 우리 손자들도 놀기 좋겠다.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민준이 가족도 이리 와 살자. 문당방도 충분히 있잖아. 서연아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녀는 착한 아이니까. 그래도 이 집은 서연이 결혼 전 재산이잖아. 강민주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이제 이 집은 우리 강가의 거야.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기에 담고 속으로 냉소했다. 공동재산. 한국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결혼 전 재산은 결혼 후에도 개인 재산으로 유지되며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분할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설거지가 끝났을 때 보안팀장 이재훈과 김민식이 문을 쳤다. 아가씨, 우리 왔어요. 이재훈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댁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해졌다. 서연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강민우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회사 보안팀이에요. 오늘 저녁 좀 특별해서 불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불쾌해하며 말했다. 뭐, 결혼 첫날에 보안팀까지 불러?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안심하려고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이재훈과 김민식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즉시 거실 양옆에 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때 강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건 너무하다. 이 집에 우리가 와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너는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의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나는 강민준을 쳐다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재훈과 김민식의 커다란 체구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기운차게 일어났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위협하려는 거냐?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위협.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실 중앙 테이블에 놓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어 올렸다. 여기 보세요. 이 빌라의 소유자는 오직 나, 김서연 한 사람입니다. 결혼 전 6개월에 구매했고 매매 금액은 모두 아버지가 지원했으며 강민우 씨나 시댁 누구도 한 푼 한 푼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강민우가 갑자기 일어났다. 서연아, 너 미쳤어. 오늘은 우리 결혼한 날이잖아. 이런 걸 왜 내놓아? 결혼한 날이 맞아요. 하지만 결혼한다는 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거고, 아닌가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눈빛을 차갑게 했다. 여러분이 이 집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심지어 다음 주부터 작은아우 가족까지 와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뭐, 결혼하면 시댁에 사는 게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강가의 며느리로서 이 집을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어. 한국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시댁에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 집을 사용한다는 말보다는 차지하려는 의도가 더 명확해 보여요. 나는 케이스를 들고 이재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재훈 씨, 김민식 씨, 이분들에게 이 집을 떠나라는 걸 알려주세요. 불법 체류자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결혼 첫날이니 그냥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재훈은 굳건한 목소리로 답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황당해하며 말을 섞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결혼 왜 했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민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아줌마, 제발 폼을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어머니는 발을 멈췄다. 강민우가 나에게 잡아당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떨쳐냈다. 강민우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저녁 식사 후 나에게 설거지를 시켰을 때, 당신이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을 때,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이런 일은 협상해서 해결해야지. 강민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제가 원하는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의 말을 상기시키고 나에게 결단력을 주었다. 빨리 짐을 정리하세요. 10분 안에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불법 침입 혐의로.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댁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패닉에 빠졌다.
이수진은 아이들을 안고 울기 시작했고 강민주는 화를 내며 가구를 때렸지만 이재훈과 김민식의 존재를 보고 아무것도 못했다. 10분이란 짧은 시간에 8명의 사람이 짐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욕을 하며 짐을 넣고 아버지는 침묵하며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강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후회할 거야. 강민우가 나에게 소리쳤다. 후회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카메라로 그들의 낭패한 모습을 촬영했다. 이재훈과 김민식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아가씨, 준비됐어요. 응. 내보내주세요. 나는 끼어 넣었다. 시댁 사람들은 꾸역꾸역 짐을 들고 빌라를 나갔는데 이수진이 안던 아이가 울고 있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런 여자. 정말 못됐어. 강가에서 영원히 안 두고 보겠다. 어머니는 문밖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그냥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에는 아직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 빌라는 다시 나의 공간이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들의 사용했던 컵과 그릇도 모두 버렸다. 그런 다음 변호사인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 저 김서연이에요.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또한 강민우 일가가 제 빌라에 불법 침입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게요. 증거는 모두 모았어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이혼 소송은 결혼 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중대과실을 지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불법 침입 신고는 지금 당장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는 확실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래된 지인으로 항상 나를 믿어주는 변호사이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녹음기로 담은 대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했고 경찰관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새벽이 되었다. 나는 침실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잘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어젯밤 일 들었다. 잘 처리했어. 아빠가 뒤에서 항상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목소리가 살짝 울렸지만 빨리 다잡았다. 이제 그들과는 아무 관계 없어. 너 자신의 삶을 살아.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아침 식사로 간단히 우유와 빵을 먹고 빌라 매매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빌라를 팔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해 주세요. 가격은 시장가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최대한 빨리 매도해 드릴게요. 중개인은 답했다. 이 빌라는 너무나 많은 나쁜 기억이 남아 있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빌라 매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다. 문서한 기업과 가족이 이 빌라의 위치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며 즉시 계약을 맺었고 매매 금액은 시장가보다 5% 높게 받았다. 나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는 33층에 위치해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프렌치 브릭 스타일이었다. 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처리했고 나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강민우 일가의 불법 침입 증거, 결혼 첫날 나를 노예로 대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나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결혼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부부 관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원고의 개인 재산을 침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결했고 이혼을 승인했다. 또한 강민우는 나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강민우 일가는 이혼 소송 패배와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 퍼졌고 세댁재산 탐낸 욕심쟁이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됐다. 강민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강민준 부부도 직장을 잃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외출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비즈니스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리셉션은 아버지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최한 것으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나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가슴에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달고 참석했다. 리셉션장에서 갑자기 강민우를 봤다.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 옷도 낡았고 턱수염도 안 깎았으며 눈에 진한 검은 동자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민우 씨, 안녕하세요. 나는 차분히 인사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이 많았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일도 잃었고 집도 없어. 너희 도움을 필요해. 그가 애원하듯 말했다. 도움. 당신이 저녁 식사 후 나에게 설거지를 시켰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이 집을 강가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생각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제게 준 휴후는 아주 값졌어요. 나는 바텐더에게 와인 잔을 달라고 말했고 강민우에게 건넸다. 이 잔을 마시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마세요. 선량은 당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해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명확하게 말했다. 강민우는 와인 잔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리셉션에서 강민우를 떠나고 아버지 회사의 고객인 이재원 대표와 인사했다. 김 차장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최근 이혼 이야기 들었는데 잘 지내시나요? 이 대표는 우려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서연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좋다. 김 차장님처럼 재능 있고 강인한 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대표는 격려하며 말했다. 리셉션이 끝난 뒤 차로 새 집으로 돌아갔다. 새 집의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녀분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강민우가 위자료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또한 그들이 빌라에서 가지고 갔던 개인 물건들을 찾아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다. 그들의 물건은 대부분 값싼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처리해야 했다. 박 변호사, 그들의 물건은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그들이 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하지만 받을 때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녹음해 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후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김 사장님, 강민우 씨 일가가 물건을 받아가려고 왔어요.
그들은 좀 시끄러웠지만 직원이 녹음했고 물건을 받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답했다. 그들의 반응을 상상했지만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로 저소득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협력하려고 연락했다. 나는 매일 바빴지만 이런 바쁨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을 때 많은 언론사가 참석했다. 김 차장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기자는 질문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어요. 나는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다. 여자는 단단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도 잃지 않아야 해요. 이는 제 어머니가 남긴 교훈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다. 김 차장님,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고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는 복수로 얻는 쾌감보다 훨씬 큰 행복이었다. 이때 스마트폰에 카톡 메시지가 왔다. 중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이수민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너의 이야기 다 들었다. 정말 잘했어. 언제 만나서 이야기 좀 해줘. 나는 웃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저녁 식사나 함께 해요. 토요일 저녁. 이수민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갔다. 이수민은 예전과 같았어.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너 아직도 예뻐. 그녀는 나를 안고 말했다. 수민아, 너도 그래? 잘 지냈어. 나는 웃으며 답했다. 식사를 하며 이수민은 나의 이혼 이야기를 물었다. 강민우 그 사람. 정말 눈이 멀었어.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도 모르고. 그래도 다 지나갔어. 이제는 더 좋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나는 말했다. 그래. 그런데 너의 프로젝트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지다. 저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너가 먼저 해냈어. 이수민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함께 할래? 너는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잖아. 프로젝트에서 주거공간 디자인 부분을 맡아줘. 나는 제안했다. 이수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정말, 정말로 해줘? 너 때문에 다시 일할 수 있겠다. 그녀는 결혼 후 퇴직했지만 항상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다. 물론이야.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수민의 참여로 프로젝트는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았다. 이틀 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서연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줄었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아버지, 저는 해외 투자자를 찾아보겠어요. 지난번 유학했을 때 알았던 친구들이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락해 볼게요. 나는 제안했다. 좋아. 너가 맡아서 해줘. 아빠는 믿어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즉시 해외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미국에 있는 마이클과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프로젝트 계획서와 예상 수익률을 함께 첨부했다. 3일 후
마이클이 전화를 걸었다. 서연. 이 프로젝트 정말 좋아. 문서저희 회사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어. 다음 주에 한국에 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정말 감사해. 마이클.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마이클이 한국에 왔을 때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에 매료되었고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서연.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자.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다. 작은 문제가 해결되자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수미는 주거 공간 디자인을 맡아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었고 나는 현장 관리를 담당했다. 매일 바빴지만 이런 바쁨이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이때 박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왔다. 김 사장님. 강민우 일가가 저축은행에 대출한 2억 원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또한 강민준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먹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강민우 일가의 파산 소식을 듣고 나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청년 주거 단지가 완공되었다. 개장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저소득 청년들은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했다. 김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 있게 해줘서. 한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잘 살아가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때 가슴에 달린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가 햇살 아래 빛을 발했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 단단해졌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개장식이 끝난 뒤 이수민과 마이클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프로젝트 성공 여러분 덕분입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 이수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 다음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거를 필요로 해. 마이클은 제안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엔 대구와 부산에도 단지를 지어보자. 나는 동의했다. 한 달 후, 대구와 부산에서도 청년 주거 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이 도시들을 왕복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 언론사에서도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라고 보도했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때 갑자기 강민주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서연 씨, 제발 만나주세요.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병이 심해졌고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가 직장을 찾아도 아무데도 안 받아요. 문선어의 도움을 필요해. 나는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다. 그들은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너무 불쌍해 보였다. 어디서 만나야 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 만나요. 내일 오후 2시에요. 그녀는 답했다. 다음 날 카페에 갔더니 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라졌어. 옷도 낡았고 눈밤도 깊었으며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김서연 씨,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불러줬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제가 직장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퍼졌어서 아무데도 안 받아요. 김서연 씨,
너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주면 안 돼요? 제발.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회사에 직장을 주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는 인사팀이 관리해요.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너가 말해주면 될 거예요. 제발. 챕터 2.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기름기 때문에 투명해진 그릇들에서 나오는 냄새가 코를 찔렸고 예복의 소매가 그릇에 닿지 않도록 살짝 뒤로 물렸다. 어머니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듣지 못하냐? 이 집엔 내가 가장 어리니까 이런 일은 내가 해야지. 작은 아우 강민준이 웃으며 말렸다. 언니. 예복 입고 설거지하다가 더러워지면 아깝잖아. 그래도 어머니 말이 맞아. 새며느리라 그런 거지? 그의 아내 이수진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며 부러워하는 듯이 말했다. 언니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서 이런 일 안 해봤겠지만 결혼하면 이런 게 기본이야. 우리 민우 오빠도 잘해주잖아. 막내 누이 강민주는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우스꽝스럽게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결혼 첫날인데 설거지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어머니가 즉시 그녀를 질책했다. 넌 아직 안 결혼했어서 몰라.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 태도를 보여줘야 해. 이 정도 걸음걸이도 안 되면 어떻게 집안을 돌보겠냐? 나는 그들의 말을 무심히 듣고 서서히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를 빼냈다. 금색 반지가 손가락에서 떨어질 때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너무나 자신들의 이야기에 집중해 듣지 못했다. 나는 반지를 요리대 위에 놓았고 그 위에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 빛을 반사했다. 잠시만요. 문서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나를 쳐다봤다. 지금 뭐 하려고? 잠시 갔다 올게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서재로 걸어갔다. 빌라의 서재는 어머니가 디자인했던 공간으로 벽에 내장형 서랍장 안에 금고가 설치되어 있다. 나는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안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꺼냈다. 등기부등본에 김서연이라고 적힌 소유자 명칭이 선명했고 매매계약서에는 결혼 전 6개월에 이 집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명확했다. 나는 이 문서들을 거실의 중앙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강민우가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어머니들이 기다리잖아. 기다리게 해주세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으며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꺼냈다. 주소를 입력하고 회사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보안팀장 이재훈과 김민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 구룡동 XX 빌라에서 긴급한 사적인 일 처리 필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침실은 우리의 신혼방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공간이었다. 나는 예복을 벗고 평소 입던 셔츠와 바지를 입었으며 서랍에서 여권,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 케이스에 넣었다. 그런 다음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다시 가슴에 달았고 이 브로치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장 침실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미니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다. 이는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며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평소에는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는 거실의 선반 뒤에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원격으로 제어 가능하며 모든 영상이 내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떠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 설거지 아직 안 했잖아. 이제 할게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싱크대로 걸어갔다.
그런데 손을 뻗어 그릇을 들려고 하자 이수진이 갑자기 그릇을 빼갔다. 언니, 이런 기름진 그릇 손에 묻히면 안 되잖아. 저기 이거 써. 그녀는 나에게 장갑을 건넸지만 그 장갑은 이미 낡고 얼룩덜룩했다. 고마워요. 나는 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물을 틀었을 때 강민우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서연아, 오늘은 좀 참아. 어머니들도 그냥 그런 사람이야. 다음부턴 나도 도와줄게. 그래요.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당연함이 느껴졌다.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는 그들의 대화를 귀 기울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 빌라 정말 좋다. 넓고 광활해서 우리 손자들도 놀기 좋겠다.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민준이 가족도 이리 와 살자. 방도 충분히 있잖아. 서연아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녀는 착한 아이니까. 그래도 이 집은 서연이 혼전 재산이잖아. 강민주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재산은 공동재산이잖아. 이제 이 집은 우리 강가의 거야.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기에 담고 속으로 냉소했다. 공동재산. 한국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혼전재산은 결혼 후에도 개인재산으로 유지되며 상대방이 기여하지 않았다면 분할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모르고 그냥 자신들의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설거지가 끝났을 때 보안팀장 이재훈과 김민식이 문을 쳤다. 아가씨, 우리 왔어요. 이재훈은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댁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해졌다. 서연아, 이 사람들은 누구야? 강민우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회사 보안팀이에요. 오늘 저녁 좀 특별해서 불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불쾌해하며 말했다. 뭐, 결혼 첫날에 보안팀까지 불러?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안심하려고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이재훈과 김민식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들은 즉시 거실 양옆에 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때 강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건 너무하다. 이 집에 우리가 와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너는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챕터 4 의심.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나는 강민준을 쳐다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재훈과 김민식의 커다란 체구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기운차게 일어났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을 위협하려는 거냐? 이 정도면 너무 심하다. 위협. 그렇지 않아요. 나는 거실 중앙 테이블에 놓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어 올렸다. 여기 보세요. 이 빌라의 소유자는 오직 나, 김서연 혼자입니다. 혼전 6개월에 구매했고 매매 금액은 모두 아버지가 지원했으며 강민우 씨나 시댁 누구도 조금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등기부등본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강민우가 갑자기 일어났다. 서연아, 너 미쳤어. 오늘은 우리 결혼한 날이잖아. 이런 걸 왜 내놓아? 결혼한 날이 맞아요. 하지만 결혼한다는 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 거고, 아닌가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눈빛을 차갑게 했다. 여러분이 이 집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심지어 다음 주부터 작은아우 가족까지 와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얼굴을 찌푸렸다. 뭐, 결혼하면 시댁에 사는 게 당연하지. 너는 우리 강가의 며느리로서
이 집을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어. 한국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시댁에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을 사용한다는 말보다는 차지하려는 의도가 더 명확해 보여요. 나는 케이스를 들고 이재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재훈 씨, 김민식 씨, 이분들에게 이 집을 떠나라는 걸 알려주세요. 불법 체류자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결혼 첫날이니 그냥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이재훈은 굳건한 목소리로 답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황당해하며 말을 섞었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결혼 왜 했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민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아주마, 제발 폼을 잡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어머니는 발을 멈췄다. 강민우가 나에게 잡아당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떼어냈다. 강민우 씨,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이 저녁 식사 후 나에게 설거지를 시켰을 때, 당신이 어머니의 말에 동조했을 때, 우리의 결혼은 끝났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이런 일은 협상해서 해결해야지. 강민우가 애원하듯 말했다.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제가 원하는 결혼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의 말을 상기시키고 나에게 결단력을 주었다. 빨리 짐을 정리하세요. 10분 안에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불법 침입 혐의로. 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댁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며 패닉에 빠졌다. 이수진은 아이들을 안고 울기 시작했고 강민주는 화를 내며 가구를 때렸지만 이재훈과 김민식의 존재를 보고 아무것도 못했다. 챕터 50분이란 짧은 시간에 8명의 사람이 짐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욕을 하며 짐을 넣고 아버지는 침묵하며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강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후회할 거야. 강민우가 나에게 소리쳤다. 후회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차분히 말하며 카메라로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촬영했다. 이재훈과 김민식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 아가씨, 준비됐어요. 내보내주세요. 나는 끼어 넣었다. 시댁 사람들은 꾸역꾸역 짐을 들고 빌라를 나갔는데 이수진이 안던 아이가 울고 있어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런 여자, 정말 못됐어. 강가에서 영원히 안 두고 보겠다. 어머니는 문밖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그냥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거실에는 아직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이 빌라는 다시 나의 공간이었다. 나는 가족 사진을 벽에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들의 사용했던 컵과 그릇도 모두 버렸다. 그런 다음 변호사인 박재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 저 김서연이에요.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준비해 주세요. 또한 강민우 일가가 제 빌라에 불법 침입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게요. 증거는 모두 모았어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이혼 소송은 결혼 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을 지녔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불법 침입 신고는 지금 당장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는 확실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아버지와 오래된 지인으로 항상 나를 믿어주는 변호사이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녹음기로 담은 대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했고 경찰관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새벽이 되었다. 나는 침실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잘했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어젯밤 일 들었다. 잘 처리했어. 아빠가 뒤에서 항상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목소리가 살짝 울렸지만 빨리 다잡았다. 이제 그들과는 아무 관계 없어. 너 자신의 삶을 살아.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아침 식사로 간단히 우유와 빵을 먹고 빌라 매매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빌라를 팔고 싶어요.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해 주세요. 가격은 시장가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최대한 빨리 매도해 드릴게요. 중개인은 답했다. 문당 이 빌라는 너무나 많은 나쁜 기억이 남아 있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챕터 6 빌라 매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됐다. 한 기업가 가족이 이 빌라의 위치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며 즉시 계약을 맺었고 매매 금액은 시장가보다 5% 높게 받았다. 나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는 33층에 위치해 서울 전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프렌치 브릭 스타일이었다. 이사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처리했고 나는 새 집에서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소송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다. 박 변호사는 강민우 일가의 불법 침입 증거, 결혼 첫날 나를 노예로 대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나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결혼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원고의 개인 재산을 침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판결했고 이혼을 승인했다. 또한 강민우는 나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강민우 일가는 이혼 소송 패배와 함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 퍼졌고 세댁 재산 탐낸 욕심쟁이 가족이라는 타이틀로 보도됐다. 강민우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강민준 부부도 직장을 잃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버지는 친구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외출하지 못했다. 한 달 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비즈니스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리셉션은 아버지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최한 것으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 나는 새로 산 드레스를 입고 가슴에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를 달고 참석했다. 리셉션장에서 갑자기 강민우를 봤다.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 옷도 낡았고 턱수염도 안 깎았으며 눈에 진한 검은 동자가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강민우 씨, 안녕하세요. 나는 차분히 인사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이 많았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일도 잃었고 집도 없어. 너희 도움을 필요해. 그가 애원하듯 말했다. 도움. 당신이 저녁 식사 후 나에게 설거지를 시켰을 때, 당신의 어머니가 이 집을 강가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생각이 없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제게 준 효후는 아주 값졌어요. 나는 바텐더에게 와인 잔을 달라고 말했고 강민우에게 건넸다. 이 잔을 마시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마세요. 선량은 당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해요. 나는 그를 쳐다보며 명확하게 말했다. 강민우는 와인 잔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챕터 7 리셉션에서 강민우를 떠나고 아버지 회사의 고객인 이재원 대표와 인사했다. 김 차장님,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최근 이혼 이야기 들었는데 잘 지내시나요? 문서 이 대표는 우려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됐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래 좋다. 김 차장님처럼 재능 있고 강인한 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대표는 격려하며 말했다. 환영회가 끝난 뒤 차로 새 집으로 돌아갔다. 새 집의 베란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자녀분의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강민우가 위자료 500만 원을 입금했어요. 또한 그들이 주택에서 가지고 갔던 개인 물건들을 찾아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다. 그들의 물건은 대부분 값싼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처리해야 했다. 박 변호사, 그들의 물건은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그들이 와서 받아가도록 하세요. 하지만 받을 때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녹음해 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틀 후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김 사장님, 강민우 씨 일가가 물건을 받아가려고 왔어요. 그들은 좀 시끄러웠지만 직원이 녹음했고 물건을 받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나는 답했다. 그들의 반응을 상상했지만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한편 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로 저소득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의 지지를 받았고 많은 기업들이 협력하려고 연락했다. 나는 매일 바빴지만 이런 바쁨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을 때 많은 언론사가 참석했다. 김 차장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획했어요. 나는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다. 여자는 단단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도 잃지 않아야 해요. 이는 제 어머니가 남긴 교훈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해줬다. 김 차장님,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듣고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이는 복수로 얻는 쾌감보다 훨씬 큰 행복이었다. 이때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중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이수민이 보낸 메시지였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너의 이야기 다 들었다. 정말 잘했어. 문서 언제 만나서 이야기 좀 해줘. 나는 웃으며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저녁 식사나 함께 해요. 8장 토요일 저녁. 이수민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갔다. 이수민은 예전과 같았어.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너 아직도 예뻐. 그녀는 나를 안고 말했다. 수민아, 너도 그래? 잘 지냈어. 나는 웃으며 답했다. 식사를 하며
이수민은 나의 이혼 이야기를 물었다. 강민우 그 사람. 정말 눈이 멀었어. 너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도 모르고. 그래도 다 지나갔어. 이제는 더 좋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나는 말했다. 그래. 그런데 너의 프로젝트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 정말 멋지다. 저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너가 먼저 해냈어. 이수민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함께 할래? 너는 디자인학과를 졸업했잖아. 프로젝트에서 주거공간 디자인 부분을 맡아줘. 나는 제안했다. 이수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정말, 정말로 해줘? 너 때문에 다시 일할 수 있겠다. 그녀는 결혼 후 퇴직했지만 항상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다. 물론이야.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주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청년 주거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수민의 참여로 프로젝트는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것 같았다. 이틀 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서연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줄었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아버지, 저는 해외 투자자를 찾아보겠어요. 지난번 유학했을 때 알았던 친구들이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락해 볼게요. 나는 제안했다. 좋아. 너가 맡아서 해줘. 아빠는 믿어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즉시 해외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미국에 있는 마이클과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프로젝트 계획서와 예상 수익률을 함께 첨부했다. 문당 3일 후 마이클이 전화를 걸었다. 서연, 이 프로젝트 정말 좋아. 저희 회사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어? 다음 주에 한국에 갈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정말 감사해. 마이클.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마이클이 한국에 왔을 때 프로젝트 발표를 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에 매료되었고 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서연.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자.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자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수민은 주거공간 디자인을 맡아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었고 나는 현장 관리를 담당했다. 매일 바빴지만 이런 바쁨이 나에게 큰 보람을 주었다. 이때 박 변호사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왔다. 김 사장님, 강민우 일가가 저축은행에 대출한 2억 원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또한 강민준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어먹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요. 9장 강민우 일가의 파산 소식을 듣고 나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청년 주거 단지가 완공되었다. 개장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저소득 청년들은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했다. 김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 있게 해줘서. 한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잘 살아가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때 가슴에 달린 어머니의 진주 브로치가 햇살 아래 빛을 발했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 단단해졌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개장식이 끝난 뒤 이수민과 마이클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프로젝트 성공 여러분 덕분에. 나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해. 이수미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다음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거를 필요로 해. 마이클은 제안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엔 대구와 부산에도 단지를 지어보자. 나는 동의했다. 한 달 후, 대구와 부산에서도 청년 주거 단지를 짓기 시작했다. 나는 매주 이 도시들을 왕복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했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 언론사에서도 한국형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라고 보도했고,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때 갑자기 강민주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김서연 씨, 제발 만나주세요.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가 병이 심해졌고 어머니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가 직장을 찾아도 아무데도 안 받아요. 너희 도움을 필요해. 나는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다. 그들은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지만 지금은 너무 불쌍해 보였다. 어디서 만나야 해?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 만나요. 내일 오후 2시에요. 그녀는 답했다. 다음 날 카페에 갔더니 강민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과 달라졌어. 옷도 낡았고 눈밤도 깊었으며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김서연 씨, 정말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불러줬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제가 직장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퍼졌어서 아무데도 안 받아요. 김서연 씨, 너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주면 안 돼요? 제발.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회사에 직장을 주는 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사는 인사팀이 관리해요.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너가 말해주면 될 거예요. 제발. 챕터 10 강민주 씨. 직장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야 해요. 제가 말해줘서 얻은 직장이 어울릴까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렇지만 아무데도 안 받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다. 버려진 건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들이 제2 재산을 노리고 쟤를 노예로 대했을 때 그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용지를 꺼냈다. 이건 서울에서 열리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서예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수료 후 취업 지원도 해줘요. 당신이 노력한다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용지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짓고 말했다. 정말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앞으로는 당신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해. 강민주는 울며 감사의 말을 했다. 감사합니다. 문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정말 노력할게요. 그래야 해요. 그리고 다음엔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해. 나는 경고하며 말했다. 그녀는 끄덕이며 카페를 나갔다. 그 후 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대구와 부산의 단지도 원활하게 완공되었고 전국적으로 10개의 청년 주거 단지를 만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편성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원했다. 한 해 후 서울에서 한국 최고의 젊은 리더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서 나는 말했다. 이 상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여자는 아름답지만도 단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저에게 끝없는 용기를 주었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도 심어주었어요.
복수는 쉽지만 그 후에 남는 건 허전함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행동은 끝없는 행복을 선물해줘요. 저는 한 번 잘못된 결혼을 통해 아파왔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줬어요. 시상식이 끝난 뒤 아버지가 나에게 안았다. 서연아,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어머니를 닮았어. 감사합니다. 아빠.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가 빛을 발했고 이 브로치는 이제 저의 삶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새벽.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울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아침이 왔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단단해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귀에 들렸다. 여자는 아름답지만도 단단해야 한다. 나는 웃으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이자 저의 복수이자 저의 삶이다. 이야기 끝.